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중부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내일까지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내일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역시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일부 중부지방은 새벽 사이에 약하게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오전에는 시정이 그다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남부지방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상당히 메말라 있는데요. 주말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 또 비와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평년보다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습니다. 대부분 비를 갖지 않은 높은 구름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점차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는 산발적으로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4도, 서울과 전주가 5도, 대구가 8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북한 지방은 강계가 영하 7도, 함흥이 0도 등으로 아침에는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12도, 전주가 17도, 부산은 1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일교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북한 역시 평양이 11도, 함흥은 8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논번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1분기를 마무리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의 기상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농업기상정보입니다. 평균 기온은 영상 3도로 평년보다는 1.5도가 높았습니다. 강수량은 79mm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평년 강수량의 약 7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일조는 총 519.4시간으로 평년보다는 52.7시간 더 많았습니다. 네, 올해 1분기는 평년보다는 비가 적게 내렸고요. 일조량은 많아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날씨와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년보다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다 보면 농작물들이 저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봄철에 일교차가 커지면요, 낮 동안에 고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육묘적인 작물이나 또 월동 노지작물, 과수류 이런 것들의 생육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밤에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그리 낮은 온도가 아닌데도 이 작물들이 쉽게 저온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이 저온 피해를 입게 되면 심하게 되면 회복이 안 될 수 있고요. 또 죽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약해진 조직을 통해서 병균이 침입하게 되면 병에 걸려서 2차 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날씨에도 저온 피해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작년 이맘때 많은 농가들에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3월에 커다란 일교차와 기습적인 저온으로 인해서 중부 지역에서는 시설 재배 작물이나 육묘 중인 모종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고요. 남부 지역에서는 개화가 빨라진 그러한 과수류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삼은 작년에 육묘한 그런 모종삼을 이식해서 그런 옮겨 심은 모종삼들이 따뜻한 낮 동안에 봄볕이 인삼 두둑을 직접 비추게 되면 땅 온도가 올라가면서 인삼 실뿌리가 나오기 전에 인삼 싹이 먼저 나와서 뿌리에 수분 흡수 없이 인삼이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삼이 저온에 약해지고 생리적인 균형도 좋지 않아서 저온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3월 동안에 이상 고온이 있어서 인삼의 조기 출하가 진행되었고요. 4월 초에 갑작스러운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 때문에 충북과 전북 지역의 인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올해도 따뜻한 날씨 때문에 오히려 저온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홍삼 특구죠. 전라북도 진안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진안읍 용담면 주천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인삼 농가에서는 모종삼을 봄밭으로 옮겨 심는 시기입니다. 앞서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인삼이 조기 출하가 되면 생리적인 균형이 나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온에 약한 상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땅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요령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모종삼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모종삼은 봄밭으로 옮겨 심은 다음에 한 자리에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건전하고 병이 없는 모종삼을 옮겨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수확한 직후에 모종삼을 옮겨 심는 것이 가장 좋고요. 길이가 15cm 이상이고 병이 없고 붉은 반점과 상처가 없는 모종삼을 옮겨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은 후에는 흙을 4cm에서 5cm 정도로 덮어줘야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4월 중하순경에 싹이 50% 정도 올라오기 전에 피복물을 덮어줘야 하는데요. 상습적으로 늦서리 피해를 입는 그러한 우려 지역에서는 싹 트기 전에 피복물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옮겨 심지 못한 모종삼은 영하 2도나 0도를 유지하는 그런 냉장고에 보관해야만이 부패를 방지하고 싹이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삼 최대 생산지입니다. 강원도 홍천, 춘천, 영월군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작물들이 본격적인 생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맘때 비료를 잘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작물별로 적합한 비료를 추천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양 환경 정보 시스템인 흑토람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흑토람 사이트는 작물별로 적합한 비료를 추천하는 기능과 함께 5가지 종류의 시설 과체류에 대해서 관비 처방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양의 건강과 경제적인 양분과 수분 관리를 위해서 비료 사용 처방서에 따라서 적절한 비료량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요.
흑토람 사이트에서는 작물에 가장 적합한 밑거름과 웃거름용 비료를 3가지 순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관비 처방서와 비료 사용 처방서는 현재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비료의 양을 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사람도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약이 되듯이 작물들도 그 특성에 맞는 비료를 사용하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비료를 준비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이 흑토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온 피해도 걱정이긴 한데 병해충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노력이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맘때 초봄에 월동병해충을 방제를 하는 것은 병해충의 밀도를 미리 떨어뜨릴 수 있어서 작물의 생육기에 효과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전국에 있는 도농업기술원에서는 날마다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방제 기술과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병해충 방제도 그만큼 서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방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 영농가 날씨에서 함께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재는 어떤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는지 예찰이 우선입니다. 주로 문제되는 해충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친환경 농가니까 어떤 천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투입해야 되는지 컨설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농가의 경우는 현재 지금 진딧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딧물을 1차적으로 진딧물을 기생해서 잡을 수 있는 천적을 넣었는데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진딧물을 직접 잡아먹는 제가 개발한 어리줄 풀잠자리를 지금 방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용한 농가에서 이용하는 천적은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해충에 기생을 해서 죽이는 기생성 천적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잡아먹는 포식성 천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생물처럼 병들게 해서 죽게 하는 그런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포식성, 기생성 2가지 천적을 동시에 투입해서 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되는 건 병해충 방제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병해충 쪽을 이런 생물농약,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병해충 방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제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해충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서는 천적은 해로운 성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협조를 해서 그래도 금년의 진딧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잡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살짝 약을 치지 않고도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천적을 활용해서 방제를 할 경우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천적이 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서도 실제로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천적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투입 시기 결정에 대한 농업인의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주문 절차, 방사의 적절한 시점, 그리고 방사를 전후해서 천적들의 활동 특성과 같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사전에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국립농업과학원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과 같은 기관에서는 천적 활용 기술 책자를 발간을 했기 때문에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자료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천적을 방사는 약재살포와 마찬가지로 방사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총체벌레나 가류위류, 또 진딧물류와 같은 이런 해충들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충으로서 크기가 작아서 예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충 발생 전에 천적을 미리 정착시켜야만이 해충의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각 지역별 관련 기관에서는 병해충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농가에서 병해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농과 날씨에서는 기온이 오르는 이맘때 저온 피해에 대한 대비 그리고 병해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알짜 영농백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작물에 대한 고민이 올라와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의 감자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감자 잎이 마르면서 잎 곳곳에 작고 검은 반점이 보여서 걱정인 상황입니다. 네, 잎 곳곳에 피해를 입은 흔적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진단 결과가 총체벌레로 인한 피해라고 합니다. 어떤 해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총체벌레는 유충과 성충이 모두 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해충입니다. 그런데 이 총체벌레는 유충의 크기는 0.3에서 1mm 정도, 그리고 성충의 크기는 1mm에서 1.3mm 정도로 크기가 아주 작은 그런 해충입니다. 이 총체벌레는 5월 초부터 어린 잎이나 잎맥에 한 개씩 알을 낳기 시작해서 부화된 애벌레와 어미벌레는 주둥이를 잎에 찔러서 지백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지백을 흡수하면 잎은 굳게 되고 영양분을 빼앗겨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총체벌레는 감자의 잎뿐만 아니라 꽃, 줄기, 열매 모두에 피해를 주는 그런 해충인데요. 해충이 너무 작아서 쉽게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에 큰 피해 받을 위험이 높은 해충이 하나입니다. 네, 쉽게 발견이 어려운 만큼 더 꼼꼼하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방제를 하는 게 좋을지도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벌레가 예찰도 어렵다고 했는데요. 총체벌레는 기주 범위도 넓고 번식력이 강해서 또 밀도가 높을 경우에 작물보호제 살포로는 효과적인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집중적이고 철저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지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에마맥틴 벤조에이트나 아세타미프리도와 같은 등록된 9개 약제가 있는데요. 이런 약제를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사용해서 방제를 해줘야 되고요. 시설 재배에서는 출입구와 환기구에 망사를 씌워서 성충의 침입을 막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거기에 작물보호제를 살포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은색 비닐로 덮거나 아니면 총체벌레가 잘 유인되는 흰색 끈끈이 판을 시설 내에 달아서 성충을 유인해서 방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영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챙기셔야겠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